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형 정책 이슈를 연일 던지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정부 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제3지대 신당이 떠오르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최영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영선 대변인께서는 저희 촌철살인은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굉장히 품격 있는 시사 토크쇼니까요. 많은 부담감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보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오늘 이번 주에도 좀 한번 천하람 위원장과도 어느 정도 방송에서 한번 해보셨죠? 방송에서 여러 번 뵙고 여러 번 토론을 해본 상대입니다. 예. 저 친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희 친해요 이러면 또 괜히 오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초대장 받는 걸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친명 지역의 친명 인사와 대표적인 친윤 인사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역에서 이렇게 친명 대 친윤의 고품격 저희 시사 토크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해서 이미 만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가셨더라고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참 좋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보자면 탄핵의 강을 진짜 건너는구나. 야, 우리 정치 진짜 모른다.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나. 네. 그런 거죠.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대통령 자꾸 대구 가신 거 반대입니다. 대구는요.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때들에 갔어요. 대통령이 막 큰 결단을 앞두거나 아니면 큰 고난에 빠졌을 때 가끔가다 한번 서문시장 가시는 거고 그럴 때 대구 경북 민심이 또 요동치고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하는데 이게 여러 번 가면은 좀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라는 게 인플레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촌철살인에서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대구 와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분들 막 악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잘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해석들이 붙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 신당 관련한 여론조사들이 대구에서 지표가 심상치 않게 나오니까 지금 그거 의식해가지고 대구 경북 민심을 급하게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상대하기보다는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는 그렇죠. 지역에서는 특히 또 그런 해석들이 따라 붙으니까. 근데요. 대통령이요. 이준석 대표랑 상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식을 줘서도 안 돼요. 대통령은 말 그대로 우리 국가적인 아젠다들, 정말 저출산, 어떤 빈곤, 지역 소멸 이런 거랑 싸우는 사람이지 이준석 대표랑 싸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튼 제 얘기는 대구 경북 홀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장 그 보수 정당에서 껄끄러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누나 동생 같다네요. 이런 말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수 결집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없을까요? 아주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8월에 이제 이념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광고붙였잖아요. 그게 결국은 집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서 35% 내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푹 떨어지고 그리고 막 만회했다가 또 한 방에 훅 날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가장 기저에서 받들고 있는 대구 경북 60, 70대 예. 이 유권자들을 어쨌든 붙들고 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못하는 이유가 중도에서 무너져 있고 예. 20대에서 40대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자꾸 집토끼만 잡겠다라고 돌아가봤자 확장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가 갖고 있던 상징이라는 게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유권자들을 보수의 정당으로 끌어들였던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내쳐지면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이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뭐 광주 비엔날레로 오시기도 했지만 다시 이번에 호남 쪽에 오셨어요. 네. 그때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네, 만났죠, 당연히. 예. 저희 지역구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아랫장에. 지금 혹시 지원해 주려고 오신 겁니까, 여사님이? 뭐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실 수는 없겠죠. 예, 뭐 예, 선거운동을 당연히. 한다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순천이 핫 이슈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주의 중심은 순천이라고 하는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의 얘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보수 정당이 뭐 다수당 아니죠. 저희가 이제 여당인 상황에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보면 뭐 예. 저도 있고 어쨌든 예. 이정년 전 대표님도 있고 인요한 위원장님까지 혁신위원장 오시고 대통령도 뭐 정원박람회 개막식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을 좀 이어가자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전남 동부권 그중에서도 순천이 국민의 입장에서 전략 지역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하려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대통령께서 같은 날 대구 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뭐 맨날 대구만 가십니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어찌 보면 매니징을 하기 위해서 여사님은 같은 날 호남 일정을 좀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예.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 정도가 예전에는 뭐 태도의 문제라든가 예. 외교의 실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컸다면 지금은 민생 문제, 고금리, 고물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서 정무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시장들을 방문하면서 민생을 좀 다독이는 모습들을 예.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그림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순천에 대해서 좀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막 보수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야 우리가 괜히 호남의 시장 갔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뭐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니야? 예. 욕 안 합니다. 누가 욕합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방문하셨을 때도 다들 되게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고 분위기 좋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정원박람회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뭐 당연히 환대해드리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냐 안 찍냐 뭐 지지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서 홍보도 하고 와서 인사하겠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기 때문에 순천은 편하게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도 잡는 모습, 또 이제 확산, 호남까지도 어느 정도 민심을 신경 쓰는 모습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보면은 이제 상승세의 모습을 물론 대폭 상승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60, 70대에서의 결집 효과가 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결집 효과가 있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의 결집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결집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수도권과 20,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어쨌든 양극화, 지지층이 얼마 안 되고 반대가 엄청 높은 이런 상황이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전남의 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뭐 여러 단체들 대표님들도 좀 만나서 분위기 좀 들어보고 하면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국민의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소상공인들 행사에 이제 대통령도 참여도 하시고 최근에 그러셨는데 그때도 호남에서 같이 가셨던 분들도 이 정도면
꽤 잘 준비했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셨답니다. 네. 뭐 소상공인 대출들을 좀 연장하고 추가 정책 자금 좀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나 또 최근에 특히 그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가려운 부분을 잘 긁었다라는 평가들이 좋은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진작 이렇게 좀 하지. 이게 어렵나. 물론 정책하시는 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상한 소리만 안 해도 이 정도는 갑니다. 뭐 홍범도 장군님 같고 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안 해도 그냥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우리 밑바닥에서 있는 정책 수요들만 반영해도 이 정도 지지율은 끌고 가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대, 30대, 40대나 중도층 표심 잡는 거는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건 기본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 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기본기 정도는 탄탄하게 가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제 달라지는 어떤 그 정책적인 모습, 행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인사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에서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총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보니까 몇몇들이 이게 왜 보수화가 더 보수화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시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까 뭐 빨대, 뭐 일회용 빨대 뭐 다시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어떤 우리 경제하고 상관없는 그냥 단편적인 것들이고 뭐 공매도를 뭐 금지한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선거를 한 5개월 앞두고 던져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 단칼에 지금 없애버린다고 저렇게 하기로 해서 이게 경제적 효과가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우리 경제적 상황을 좀 나아지게 만드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통령실 교체하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하마평에 오르는데 시민사회 수석에 육사 출신의 군인이 오시고 특전사령관 출신에. 네, 특전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가장 체력이 좋은 시민사회 수석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시민사회 수석도 저는 뭐 별로 좋게 평가하진 않거든요. 뭐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도 뭐 보면 되게 좀 보수 진영에 치우친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나오는 이제 인사가 메시지인데 또 나오는 메시지가 어쨌든 군인 출신. 그럼 뭔가 이제 뭐 마치 더 찐 보수들을 챙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거 정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인사가 메시지, 물론 이분이 들어와서 뭐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게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발표가 되는 순간 아니 뭐 갑자기 웬 군인 출신이 시민사회 수석이야?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느낌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좀 잘 아는데. 잘 아세요? 좀 꼼꼼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게 사회의 다중 갈등 민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지역에서 어떤 현안 문제가 닥쳤을 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시민사회 수석인데 말 그대로 시민사회.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자리에 사실은 시민사회 수석이 가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전사령관 출신을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분의 쓰임새가 뭐 군인이나 뭐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에 의외로 막 감수성 폭발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느껴지기에 야 무슨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인사 운영을 이렇게 변칙 운영처럼 하시는 것이 사람이 없나? 우선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로는 검사 출신, 경찰 출신, 군인 출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까라면 까는 분들이거든요. 상명하복. 그렇죠. 야, 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의 다중 갈등 민원을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갈등을 대통령이 받아 안고 어떻게 정부 부처에다 뿌려가지고 풀게 할 거냐 이런 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사실 뜬금없는 인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는 꿈 같은 얘기지만은 예. 결국 인사로 대통령이 정말 달라지셨구나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파격적인 카드들이 나와야 돼요. 뭐 파격적이네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예. 다른 쪽으로 파격. 뭐 예를 들면 진짜로 뭐 유승민 경제부총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더 극단적으로 총리 지금 못 바꿔서 5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있는데 유승민 총리 이런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당혹스러운 카드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또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유승민 경제 전문가가 우리 좀 뭔가 내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잘 좀 해줘라 이런 거는 기가 막히죠. 총선 앞두고. 예. 근데 그러면 또 유승민, 이준석 신당 김도 뺄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정답지 유추를 하지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대통령과 불편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구나. 진짜 대승적인 인사를 하시는구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런 거는 총선 앞두고 정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그냥 면면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총선하느라 나가니까 비슷한 사람으로 채우는 정도? 그냥 그러니까 그 사실 정도밖에 안 이게 보여요. 정부 네. 말기에 보여지는 인사 패턴이에요. 예.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냥 승진시켜서 돌려막게 하고 예. 회전문 인사하고 예.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시켜서 더 이상 사고 못 치게끔 정도 만드는 그러니까 수세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의 인사 관리인데 예. 이거 지금 임기 중반도 안 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좀 약간 좀 답답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이지만 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한 숨기는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분들이 약간 뭐 친명인지 반명인지 애매해가지고 좀 약간 희석도 됐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인재들을 많이 발굴했고 그분들이 실제로 원내로도 많이 갔고 그 세대 교체의 일부분을 담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586 이후로 인재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계시는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예. 나름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수 진영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거를 쭉 훑어서 가면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걸 좀 했어요. 네, 괜찮은 인재들이 새롭게 좀 떠올랐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막 옛날 사람들 들어와서 비서실장하고 이러면서 이게 세대 교체라는 게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신선하고 이 사람 나중에 당에서도 갖다 쓸만한데라고 하는 인물들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수의 앞으로의 농사를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조금 더 인재를 폭넓게 쓰고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당이 당장의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 가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말로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여의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입니다. 서울 메가시티 김포시 편입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이게 조금 좀 절속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3극, 그러니까 광주하고 부산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세 곳을 다 메가시티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나주에서 지금 또 출마를 준비시고 나주 출신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원발의 오줌 누기죠. 뭐냐면 부산의 그 부울경 메가시티 35조 원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철회시켜 버렸던 게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그랬죠. 예. 갑자기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나? 갑자기 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큰 골간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메가시티를 여러 개를 또 만들겠다라는 식의 예. 임기 처방식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실효성도 우선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공감대가 충분히 숙성이 돼서 뭐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툭툭 던지듯이 선거 앞두고 이런 모양새를 비춰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그런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야지만이 끌고 갈 수 있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슈를 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당 내 단체장들도 사실 뜬금없다는 생각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떴다방처럼 지금 뭐가 치고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면 어제 한국전력의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본사 임직원을 20%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나주의 광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예. 공기업들이 계속 여기에 뭔가 몰려오고 자리를 잡고 그게 이제 스피로버가 돼서 여러 지역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본사 직원들도 없애버리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임기 처방식의 방식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본인 지역구 이슈까지 예. 자연스럽게 멋지게 녹여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얘기하는 좀 이런 배우십시오.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아까 우주의 중심을 순천했으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어쨌든 이 이슈는 약간 급하게 던진 것 같지만 나름의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겠다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전남 동부권도 늘 이제 통합 논의, 메가시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불붙는 거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미련을 아직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당대표였다면 예. 조금 더 멋있게 발표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보면 김포에서 시작해서 수도권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이렇게 예. 가는데 거꾸로 갔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정말로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한다면 더 통 크게 도를 없애는 거 정도의 아젠다를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는 놔두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도가 과연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차라리 메가시티 위주로 거점 도시들 위주로 재편하면서 도의 역할을 좀 줄여보자라든지 지금 심지어 보면 광주 전남도 통합 논의가 있지만 경북지사가 이철우 지사인데 거기는 먼저 경북 소멸될 것 같으니까 대구에 통합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도 지역들은 사실 굉장히 위기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지역 거점 메가시티 생기는 게 낫겠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수도권도 우리가 완전히 내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왔다면 그래 이거 좀 멋있는 논의네라고 할 텐데 약간 뜬금없이 갑자기 김포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약간 논의를 하자면 저는 시작할 거였으면 고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고향에서 시작했으면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도론이 박살납니다. 아니 김포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김포는 북도남도 어디에 넣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애매해서 지금 이 논의가 촉발된 건데 사실 제일 경기 북도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향 시민들이에요. 일산이 있는 그렇죠. 고양시. 거기가 일산이 있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서 경기 북도가 되면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북도 재정 자립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되게 걱정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북도 벨트를 공략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좀 더 뭔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포 편입 찬성 반대하면 반대가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기 북도 편입 지역에 여러분들 북도 하실래요? 서울에 편입하실래요? 하면 대부분 서울 편입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급하게 던져졌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극 체제인 수도권에 너무 많은 재원과 사람과 이게 몰려드는 구조다 보니 나머지 지역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게 지방 소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1000만 정도 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이극 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전 정부 그전에 김영삼 정부 이후로 쭉 고민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광역화를 시켜서 서울 중심에 쏠려가는 재원과 인력들을 인적 자원들을 그 지역에 좀 가둬놓고 좀 뭔가 거기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논의 없이 갑자기 서울을 막 키워버린다라는 수도권이 경기도가 크니까 수도권을 좀 서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해보자 이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되게 허망하죠. 허무하고. 그렇게 된다 한들 우리 지역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의 굉장히 핵심적인 게 전남만 보면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군도 있고 엄청 많죠. 그 순천처럼 30만에 육박하는 그런 시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행정의 체계로 지금 놓여 있는데 100만 대에는 또 특별자치 이런 기초단체도 있고 이 구조를 이명박 때 한번 싹 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흐름들도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논의 과정이 하나도 없이 덜렁 그냥 김포를 서울에 키워서 서울을 좀 늘려보자. 하남도 붙이고 고향도 붙이고 이렇게 가보자 하는 것은 선거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논의가 이번에는 좀 무르익지 않을 수 있는데 메가시티 논의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야가 논의의 테이블로 좀 올릴 필요는 있겠다 생각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그런 논의들이 없어질까요? 저는 이게
저 부울경 메가시티가 살아 있었다면 예. 그걸 기회로 해서 여러 개를 얘기해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생활 공동체가 행정적 공동체보다 훨씬 더 끈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순천 같은 경우도 여수나 광양이 하나의 동부권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계속 키워가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정 통합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걸 이슈화 시켰다가 묻어버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슈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예, 그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광주도 하나의 이제 극으로 키우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광주랑 전남을 행정적으로 하나로 묶는다고 갑자기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예. 저는 그리고 서울 이 편입 논의가 막 서울 수도권 더 뭐 집중을 심화시킨다. 저는 그것도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예요. 행정적으로만 잘라놨을 뿐이지 교통이나 경제적으로는 경기도권을 다 포괄하는 메가시티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핵심적인 건 교통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계속 수도권 거주민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GTX를 포함해서 점점 SOC 예산을 수도권에 집중하는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광주 전남도 행정구역 떨어뜨려 놔도 됩니다. 메가시티로 만들고 싶으면은 일단은 광역 교통망부터 더 잘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 행정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 어필 잠깐 또 섞으면은 예. 그래서 제가 순천 여수 광양이 맨날 보면 뭐 통합 논의가 나왔다가 막 뭐 지역에서 반대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한 게 행정 통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지역의 광역 교통망부터 먼저 정비를 해라.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시민들이 뼈속까지 느끼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 예. 저는 그게 광주 뭐 전남이든 부울경이든 그러니까 부울경도 그런 거예요. 아 뭐 해준 뭐 행정 통합하자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 뭐가 좋아지는 건지는 애매하고 그냥 자꾸 합치라고만 하니까.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수도권 수준의 광역교통망 SOC 투자를 각 지역에 한다면은 메가시티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길 거다. 예.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먼저 교통망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까요? 사실 근데 여당에서 이게 어쨌든 동력이 붙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 예. 예. 그게 공감대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에서 툭 던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 메가시티라는 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데 뭐 행정 통합이 됐든 광역 교통망이 그렇죠. 됐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부울경만 해도 35조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숙성돼 있던 내용들인데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부산 지역에서 메가시티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여당 측에서 지금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1년도 안 될 일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시켜버리는 예. 이 정치권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그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아 근데 그게 뭐 부울경 그 약간 잘 안 된 게 여당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제 지자체 각자들의 입장이나 물론 뭐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니까 여당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확히 이게 하면 뭐가 좋은 건데라는 청사진을 잘 네. 제시를 해야 그 각 지역의 소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주 전남도 메가시티 논의에 어쨌든 이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강기정 시장이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도 했다고 하고 근데 예. 그 내용이 뭐냐면 나주, 담양, 화순 여기를 광주에 편입시키는 거를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검토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면 또 전남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럼 광주만 몸집 불리고 살자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버리면 지역 간에 굉장한 정도의 출혈적인 갈등들을 예.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지금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인요한 혁신위입니다. 인요한 혁신이 광폭 행보예요. 지금 2호 혁신안 또 내놓으면서 이 당의 중진들 그리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험지로 출마해라 할 말은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사랑 고백도 아니고 이게 예. 윤핵관을 이제 고배할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할 이제 시간. 그래서 누가 내가 윤핵관이다. 윤핵관이냐 아직도 윤핵관이냐 아니냐 이제 그 감별의 시간처럼 됐는데 저는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든지 예. 뭔가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나마 뭐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칩시다. 그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 가거나 불출마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떨어지고 나는 절대 못 가겠는데라고 해서 버티던 사람은 또 당선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뭐 획일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각자 판단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버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결과를 계속 우리 정치에 남길 것이냐. 이거 하나 고민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빼는 거는 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잘 나와야 된다. 누구를 채울 거냐? 네. 그럼 뭐 빼고 더 말 잘 듣는 사람들 넣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 그 논의까지 안 가면은 이거는 그냥 맨날 나오는 물갈이론 뭐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대 당에서 보시기에 그런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성공을 뺏긴 거죠.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안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발, 저항 혹은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막 60, 70%를 상회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낙동강 일대를 다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혁신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에서부터 손을 보고 수도권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포석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들을 너희들이 그동안 대통령 많이 팔고 다녔으니까 너희들이 헌신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하신 분도 나타나게 됐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버스 90대 동원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이 지역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또 공개 행보를 나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핵심 관계자들이 재정립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 찐핵관들, 용핵관들, 용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이제 주도를 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것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찐윤과 친윤을 또 가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게 홍준표 시장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와, 저는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다. 어떤 분이 대단하세요? 홍준표 시장님이. 이뇨한 위원장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괜히 왔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뭐 정치를 그렇게 길게 본 건 아니지만 보통 누가 찾아와서 아유 뭐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싫어 그뭐 듣보잡 그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안 도울 거야 그 새로 국회 새로 구성되면 그 사람들이 새 판 짤 거야 이러는 분은 저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의 그 독보적인 캐릭터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선을 타시더라고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듣보잡들 뭐 그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때리면서 또 대통령은 뭐 약간 이용당하고 있다. 뭐 겉모술수를 쓰는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적절하게 선을 또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시원시원한 멘트를 내는 걸 보고 야 괜히 개인기로 지금까지 버티신 게 아니다. 저는 뭐 아무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 김은경 혁신위와의 비교되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갖고 있던 상징 권력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징 권력이요? 이뇨한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4대째 대한민국에서 있으면서 쌓아온 신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게 상징 권력으로 있는 것이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훨씬 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외부인이 들어와서 막 지금 가닥 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의 지금 컨설팅도 제대로 받고 계시는 것 같고 용산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계신다라는 또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발언에 무게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비하면 김은경 혁신위는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힘이 실리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로 이목을 끌고 있고 전국을 주도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은 별다른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뭐 탄핵 이야기는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민주당이 강하게 뭐 드라이브를 막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200석에 안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몸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자 몸조심 할 때가 부자 아니다. 몸조심을 할 때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대로 가면 우리가 뭔가 반사급부를 노려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의석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심판을 한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주당의 어떤 지금의 능력을 우리가 잘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득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득점할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도 짜고 뭐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막 던지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혁신의 성공을 좀 뺏긴 게 아닌가 싶고 민주당이 총선기획단 앞으로 공심위가 꾸려지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받아들여서 국민의힘보다는 혁신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우려감들이 밑에 좀 퍼져가고 있고요.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훨씬 더 많은 행보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하고 혹은 거기보다 또 다 더 잘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들을 내놔야 될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부자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탄핵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민주당이 별로 열심히 할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열심히 할 의지도 없고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는 또 계속 법정 출석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무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일 거고. 근데 그럴 때 나오는 게 강경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그런 걸 거예요. 민주당 도대체 뭐 하냐. 예.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제일 각세우고 목소리 내고 하는 게 이준석이냐 지금. 180석이나 있는 민주당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예. 의원들이 지역 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당원들 만나고 하면 계속 듣는 게 민주당 뭐 하냐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급발진이 나오는 거죠. 예. 아,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호감인 사람들 누구야? 민주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야? 했을 때 보면은 한동훈, 뭐 이동관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 여기 조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 내부의 감정적인 걸로 보면은 200%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민주당이 싫어하는 거는 그 민주당 사정이고 이분들이 뭐 탄핵까지 당할 정도로 뭘 최근에 했냐. 그냥 민주당에서 비호감인 건 알겠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에서 혁신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내부 혁신 경쟁 해도 좋고 그게 만약에 좀 애매하다면은 지금 거의 뭐 친명 일생이라서 애매하다 하면 저라면은 진짜 뭐 민생 패키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뭐 이거 갖다 주는 퍼포먼스라도 하든지 뭐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쉬운 길로 자꾸 가는 거죠. 탄핵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검찰 독재를 얘기하는데 검사들도 탄핵 사유가 생기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계속 현직에 두게끔 하지 않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히려 뭐 그분을 승진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탄핵이라는 하나의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쓰는 행위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맨날 패소 기록만 계속 쌓으실 겁니다. 예.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으로 해임 건의하고 뭐 하고 이런 거야. 그냥 이제 정당의 자유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게 탄핵 인플레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 뭐만 하면 탄핵 이게 무슨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거의 공석이고 막 헌법재판소 가.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정의 제대로 된 여야가 자세가 그렇게 아니에요. 해서 논의해서 야 이거 부적격 인사다고 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인사적인 조치를 취해줬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의 그런 논의 과정을 그냥 다 뭉개버리고 야당의 활동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도 뭐 야당이 자르라고 바로 자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그 아주 옛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두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했을 때 예. 그때 열린우리당 때는 바로 또 반응을 해드렸죠. 뭐 가끔가다 그런 거 있었지만은 민주당에도 많은 법률가 분들도 계시고 경험 있는 분도 계실 테니까 조금 저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좀 한 가지
이 더민주 이제 혁신회의에서 네.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네. 친윤을 쳐낸 자리에 찐윤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 없애고 그 자리에 찐명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찐명들이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시선도 있습니까? 예, 그런 시선이 그런 시선 엄청 많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20% 컷오프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컷오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원상에 당 대표가 30%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만 대충 그런 것들을 막 막무가내로 쓰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통한 방식으로 갈 건데 근데 지금 경선하는 방식 자체가 워낙 기울어져 있는 운동당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요구했던 것은 현역 의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 예. 지금 170명이 과연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시도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만족감,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줬느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감산을 제대로 좀 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도 안 좋은데 자꾸 조직선거, 돈선거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경선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좀 뒤로 물러나고 좀 수권 정당의 면모를 일신을 해서 국민의힘도 저렇게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민주당도 체질을 좀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대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진용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좀 담아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가 네, 무슨 잘 얘기냐면 경선을 통한 물갈이 내지는 경선을 통한 반대 세력 제거 이런 게 잘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때도 사실 보면 예. 그랬고. 경선했죠. 네, 경선했죠. 근데 지금 저도 그런 식의 문자들을 봤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수박이라고 소위 불리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 도전자가 누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쫙 돌잖아요. 예. 뭐 저한테까지 올 정도니까. 자객공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강성 지지층에서 그 여론을 좀 주도하는 거죠. 주도해서 당원들에게 이걸 퍼뜨리고 또 그리고 사실은 일반 선거인단 여론조사라고 해도 사실은 그 당원이나 지지층의 여론을 거의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무리하게 컷오프 시키고 뭐 전략 공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걸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고 당원들에 의해서 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놔두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와중에 무슨 그 궁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내가 비명 판별한다 하시는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여기가 비명이요 이러면 이제 뭐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죠? 정청래 최고위원 깜짝 엄청 놀랐습니다. 싫어하세요. 궁예예요 거의. 예. 그 이제 민주당이던 뭐 국민의힘이던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또 공천을 앞두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당인데요. 지금은 이준석 신당이 가장 여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십니까? 아직은 이준석 신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신당 지지율은 약간 허상이다.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성하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어찌 보면 그냥 국민들이 양당을 싫어하는 그 반감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간다 만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저는 늘 신중한 입장이고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대표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지금도 당연히 당협위원장 현역하고 있는데 뭐 저는 신중하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변화가 일어날 거냐. 그게 우선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선거제도의 변화가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지금 준연동형 방식이 연동형 방식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당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당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일정 정도의 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는 뭘 하겠다라는 건 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 명이 지금 어제 그제부터 이른바 비명들이 새로운 흐름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상민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예. 나누셨다라고 언론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양 당의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싶고 만약에 그 선거제도의 변화가 병립형으로 이제 환원돼 버리면 예. 그러면 그런 힘들이 좀 많이 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국회가 빨리 결론을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국회도 아니고.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의 흐름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뭐냐면은 명분이 없어서 병립형 얘기를 지금까지 좀 못 꺼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약간 작업하는 기사들이 좀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모 일간지에서도 이준석 신당 생기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더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뭐냐면 병립형 돌아가려고 하는 명분 쌓기거든요. 민주당이 괜히 우리 집은 이준석한테 뺏길 필요 뭐 있냐 해서 지지층 설득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약간 거짓말인 게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준석 대표한테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원래 스윙 보터고 예.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들어가서 지난 대선에 누구 찍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선거 연합을 이뤘던 2030, 40 내지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그때는 국민의힘 선택했다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민주당으로 다시 옮겨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강서구 선거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앓는 소리 하면서 우리 이러다가 크게 손해보게 생겼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딱 봐도 이거는 작업이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연동형 놔뒀다가 조국 신당 같은 거 이제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비명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뭐든. 그러니까 친명 입장에서는 야 우리 파이 이거 왜 뺏겨라고 하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의 싸움인데. 근데 이러니까 저는 정치를 못 믿겠어요. 예. 아니 지난번에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자고 사실은 그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지금 제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고 또 그때는 했었고. 근데 뭐 위성정당대로 만들고 이제 와서 또 2016년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이 막 절대 안 된다 해서 막고는 있는데 예. 뭐 이탄희 의원이 당대표는 아니니까 예. 뭐 어떻게 될지 봐야죠. 조국 신당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어쨌든 그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에서 장관도 하셨고 청와대에서 일도 하셨고 조국 신당 만들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까 선거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는 하실 것 같아요. 정치는 한다? 출마는 하실 것 같고 네. 출마의 대상지,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혼자 무소속으로 어딘가에 출마해서 당선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뭔가 본인이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축을 한번 만들어 볼 거냐는 현재와 같은 제도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병립형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세를 만들어서 지역구 의석들을 막 출마시키면서 정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예.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꽤 많은 지지층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세력화를 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신당과 이준석 신당 각 당에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네. 어느 당에 더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 타격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이 계속해서 이제 약간씩 조금씩 이제 방향성이 정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대구 경북에 대한 타겟팅이 좀 더 세게 찌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선거의 주전장이 대구 경북이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래는 주전장을 수도권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 대구 경북부터 챙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인재 나오면 수도권 격전지에 보내야 되는데 예. 근데 당장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영남을 노린다고 하면 영남 지역구 수성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골치 아파질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 나오면 막 국민의힘에서 조나 땡이다 그러잖아요. 조국 나와주면 땡큐다 해서 예.
전체 판의 이 흐름은 이상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게 직접 공천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타격은 오히려 약간 더 제한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가 좀 평론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예측을 해보면 조국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우선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출마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한다면 그러면 라인업을 짜서 출마해볼 만한 곳이 굉장히 눈에 손꼽힐 정도의 딱 지역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 버리면 민주당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 아닌 경쟁의 구도가 세게 만들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도권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만약 수도권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수도권이 호남이겠죠, 똑같이. 뭐 1, 2% 안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판이 나는 지역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이준석의 부산과 예. 조국 전 장관의 어디 말씀하시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랑 가까운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광주 전남이겠죠, 아마.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양 당의 어떤 신구 대결 혹은 세력 교체의 어떤 경쟁의 장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다. 맞아. 조국 신라에 만약에 새가 좀 붙는다고 하면 예. 비슷하죠. 우리 옛날에 보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멀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멀티를 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예. 근데 멀티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 뭐 본진이 털리게 생겼더라. 그런 상황이 양당 모두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으로 비유하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 보니까 예. 훨씬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스타크래프트 정도면 거의 전통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마를 잡으려고 게임을 했는데 예. 바둑을 뒀는데 예. 반집 싸움이 되는 상황이 아. 벌어질 상황이 될 수 있죠. 훨씬 더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